자, 행정법 2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집행, 부정지 원칙 등 그리고 헌법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부정지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행정소송법 23조 제1항에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취소 소송을 제기했죠. 상대방이 행정청에 처분이 잘못됐다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집행이 말이죠. 행정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가 정지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죠. 정지해야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 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집행 부정지 원칙과 예외적으로 집행 정지 원칙을 이렇게 써놨는데 원칙은 이거라는 거죠. 집행 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것은 말이죠. 공익을 더 위한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행정 경제, 즉 행정적인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더 우선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씀에서 뭐냐면 행정 처분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금원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금원을 정지하면은 걷어들이거나 아니면은 투자하는 것이 무효화될 확률이 많아요. 즉 국세가 낭비될 확률이 많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 부정지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에 될 확률이 많죠. 그런데 항상 집행 부정지 원칙이 적용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집행이 정지될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런 경우는 집행이 정지됩니다. 자, 적극적으로는 본안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야 됩니다. 본안 소송. 본안 소송은 뭡니까? 소송을 제기했을 때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을 때 본질적으로 이 재판에 대해서 당부를 판결하는 그런 심리를 말하죠. 정말 이 소송이 옳은가 잘못됐는가를 판단하는 그 심리 절차, 이게 바로 본안 재판, 본안 소송이 되겠죠. 본안 소송이 계속됐고 그 다음에 당연히 처분이 존재해야겠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집행 정지에 대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죠. 세 번째입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처음은 여기서 출제되겠죠. 자, 회복할 수 없을 정도 어떤 불법이 발생한다라고 치면은 행정처분의 실행 내지는 효과를 정지시키는 게 낫겠죠. 그렇죠? 자, 다음으로 긴급이 필요해야 됩니다. 이것도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급해야 되겠죠. 행정 절차가 정지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발생할 어떤 화급한 상태, 긴급한 상태가 존재해야 집행 정지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소극적 요건도 있어요. 보면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집행 정지를 함으로써 공공복리 침해가 없어야 됩니다. 중대한 공공복리 침해가 없을 것이 확정적이어야겠죠. 다음으로 본안의 이유 없이 명백하지 않을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집행 정지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시험에 나오니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28페이지 집행 부정지 원칙 나와 있죠. 의의 보세요. 행정소송 23조 1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소송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그리고 절차에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집행을 정지시키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예외적으로 집행 정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은 집행 정지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한 대로입니다. 자, 529페이지에 절차 집행 요건이 있어요. 자, 줄만 그세요. 본안 소송 계속일 것, 그 다음에 처분이 존재할 것, 그 다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위험이 없을 것, 그 다음에 뒤 넘겨보세요. 긴급성 이렇게 나와 있죠. 긴급한 필요를 요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긴급한 필요를 요함 여기에는 뭐냐면 절박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행정처분을 멈추게 해야겠죠. 그래야 행정처분 말고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이 이익을 보게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소극적 요건은 지금 말씀한 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그 다음에 531페이지에 본안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이 두 가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32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말이죠. 이 행정소송법을 공부하는데 내용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에 나올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자, 선택과 집중을 할 줄 아는 그런 수험생이 돼야 됩니다. 자, 3번 보세요. 그 밖에 집행정지 대상 포함 여부에서 거부 처분이 있네요. 거부 처분 같은 경우에 집행정지 대상에 포함할 것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거부 처분이 많은데 거부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원래 제기해야 되는데 제기하는데 집행정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줄 한번 보세요. 거부 처분은 집행정지 대상이 포함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2번 보면은 부관의 경우는 뭡니까? 독자적인 행위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으로서 뭡니까? 인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거부 처분은 안 됐고 뭐가 됩니까? 부관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부관의 독립성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부관의 독립성 중에서 부담에 대해서 부담 자체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할 것이냐 이렇게 봤는데 부담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본 것이죠. 자, 다음으로 533페이지입니다. 효력 계속했던 얘기죠. 형성력 발생한다. 형성력이란 게 뭡니까? 법률 관계가 발생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그 다음에 소멸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속력이 발생한다. 기속력이라는 거 뭡니까? 구속력이에요. 그래서 행정청 자체를 구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 효력이 있는데 시간적 효력에는 소급해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형법에 나오는 소급효 금지 원칙과 거의 비슷한 건데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 대상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는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집행정지는 일단 처분이 자기적으로 흘러가야겠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뭡니까? 자기로 나가지 않은 거니까 근본적으로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534페이지인데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뭐 제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가처분은 말이죠. 민사소송법상에 인정되는 건데 자, 그럼 민사소송법상 인정되는 가처분을 우리 행정소송법에도 인정할 것이냐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 안 되겠죠. 가처분은 뭐냐면 금전 이외에 특정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어떤 소송이 있습니다. 그럴 때 권리를 보존한다든지 또는 권리관계를 어떻게 다툴 어떤 뭡니까? 임시적 지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임시적 지위에 관한 소송이에요. 이걸 가처분 소송이라고 합니다. 가처분 같은 경우에 민사소송에서 지금 논하는 그러한 개념인데 행정소송법에서는 지금 찬반 지금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 취소 소송에서 말이죠. 우리가 공부할 게 뭡니까? 취소 소송에서 다룰 것은 바로 요건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본안 심리가 있죠. 자, 우리가 취소 심리라는 것은 법관들이 모여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당부를 판단하는 절차, 이게 심리입니다. 심리는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소송의 요건을 갖췄는가, 그 다음에 본안 심리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소송의 당부, 즉 잘 됐는가 잘못됐는가 이거에 대한 판단, 이것을 본안 심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안 심리가 핵심이 되겠죠. 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요건 심리라는 게 있죠. 소송 요건을 갖췄는가 해서 이 요건 심리에 대해서는요 535페이지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요것은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뭐 관할권 갖췄느냐, 그 다음에 제소기간 준수했느냐, 여러 가지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의 원칙인데 불고분리 원칙이라고 있어요. 자, 이런 심리인데 불고분리 원칙이 적용된다. 이건 뭐냐면 원고가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죠? 여기에 대해서만 심리해야지 원고가 제기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심리하면 안 되겠죠. 그런 원칙이 바로 불고분리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알아두시고, 그런데 말이죠, 536페이지, 자, 그러면은 항상 불고분리 원칙이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행정소송법 26조에 뭐라고 됐냐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불고분리 원칙은 말이죠, 필요성 때문에 예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뭐라고 출제되겠습니까? 행정소송에 있어서 본안심리는 반드시 불고분리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 즉 예외 없이 불고분리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것이죠. 필요성에 따라서 불고분리 원칙 이외의 것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밖에 말이죠, 또 문제가 또 되는 게 있는데, 자, 그럼 본안심리에서 말이죠, 여기 요건심리 본안심리에서 문제되는 게 법률 문제만 하는가? 어때요? 법률 문제만 다루겠습니까? 아니면 사실 문제도 다루겠습니까? 사실 문제도 다룬다는 것입니다. 좀 특이하죠? 사실 문제라는 것은 바로 사실관계를 한번 다뤄보겠다는 것이죠. 사실관계를 다뤄야만이 법률적인 어떤 문제를 도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심리 절차에서 대심주의랄지 당사자주의, 이건 사실 몰라도 되는데,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있고 꼭 피고가 있죠. 이 대립 당사자, 이것을 당사자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주의 말고 직권주의가 또 있어요. 직권주의는 법원 또는 법관이 주체적으로 소송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절차를 직권주의라고 합니다. 시험엔 출제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공개심리주의입니다. 지금 공개재판주의가 원칙이죠. 자, 그리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직결심리주의가 예외적으로 지금 하는데, 우리가 지금 원칙적으로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법원이라든가 법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죠. 그렇지만 당사자주의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혼혈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증거조사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소송 절차의 꽃이 뭡니까? 바로 증거조사가 되겠죠. 증거를 가지고 모든 걸 합니다. 자, 증거조사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법관이 합니다. 또는 법원이 하겠죠. 따라서 이거는 직권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직권주의입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행정소송법에서는 직권주의지만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는 직권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혈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538페이지 입증책임 별표 하나 치세요. 자, 그러면은 이 증거에 대해서 누가 입증할 것이냐? 학설이 나눠져 있습니다. 원고 책임설 줄구세요. 피고 책임설, 그 다음에 입증 책임 분배설이 있는데, 지금 다수 및 뭡니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입증 책임 분배설이 지금 다수 및 판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별표 하나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가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구별하지는 않았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539페이지 내용이 쭉 있는데 학설이죠. 그래서 특수행정행위설 있는데 이런 이론이 대립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걸 달달달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0페이지 보면은 처분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41페이지에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의 거기 별표를 4개를 치세요.
왜 내결치냐냐? 동일성이 인정되면은, 동일성이 인정되면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성이 인정되는가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여러분 교재 페이지 544페이지 시험 문제 나오는 걸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고 짤막짤막하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게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래도 한번 판례가 어떤 거를 강조하고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41페이지에 두 번째 판례, 두 번째입니다. 판례는 이렇게 나온 거 보세요. 판례는 처분의 근거 법령이 변경한 것이 종전 처분과 동일성이 부정됐다는 얘기입니다. 부정되면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청구를 처분 사유를 변경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없다라고 그랬죠. 동일성이 인정되면 바꿀 수가 있지만 동일성이 부정되면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544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리한 내용만 보고서도 합격권에 금방 올라갈 수가 있어요. 물론 기본적인 내용 아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정말 내가 이번에 행정법으로 합격 점수를 맞아야겠다. 그럼 정리한 내용만 가서 열심히 보셔도 충분히 합격점에 금방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542페이지 처분 이유 제시, 사유 제시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허용 여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견해 대립. 여러분들 견해 대립은 뭐냐면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판례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가 변경의 판단 시점이 어디냐? 543페이지 보세요. 처분 시는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즉 처분 시에 객관적인 어떤 존재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분 시입니다. 처분 시니까 뭡니까? 행정행위 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행정처분 시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때 밑에 이제 기본 판례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걸 정리한 것이 바로 544페이지에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동일성이 있는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윗부분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고, 즉 동일성이 인정되니까 어떻습니까? 처분 사유에 추가 또는 변경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반면에 밑에는 동일성이 부정됐죠. 이 경우는 처분 사유가 어떻습니까? 추가라든가 변경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자, 동일성이 인정되는 걸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행정청의 허가 기준이 맞지 않았다. 허가 기준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격거리 허가 기준을 위배했다. 이 양자는 말이죠.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되겠죠. 이런 판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일성이 부정되는 게 있습니다. 밑에 1번 보세요. 충전소 외벽으로부터 100m 건물 주동이 필요한데 100m 정도의 건물 중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100m 내에 있는 사람의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렇게 하시고, 낭떠러지에 접한 S자 커브 언덕길이므로 교통사고로 충전소 폭발 위험 있는 사유. 이 양자 간에는 동일성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추구하는 게, 주장하는 바가 다르죠.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4번을 보세요. 온천 이용 가치 내지 기존 도시계획 및 공공사업 지정과 규정 온도 미달. 자, 이 관계, 온도가 미달된 것과 그 다음에 온천 이용지의 가치에 대한 어떤 판단과 이것은 동일성이 인정할 수 없다. 즉 변경 사유가 아니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동일한가 이런 문제가 되겠죠. 앞으로 공부할 때는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것도 더 줄여야 됩니다. 키워드로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천 이용 가치 내지 기존 도시 계획 요거와 규정 온도 미달 이거와는 동일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판례 내용이 엄청 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시험에 합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적인 걸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45페이지입니다. 12번 당구장 정화구역인 것처럼 허위 표시 한 정화위원회 심판 면제 허가 처분 이거와 그 다음에 정부 문서 규정 위반 이런 거 있어요. 이것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었겠죠. 이 규정 위반한 것과 그 다음에 정화위원회, 심판위원회에서 한 어떤 처분이 같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고.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 이런 정리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행정법이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사실 여타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론이 쉽기 때문에 문제는 어렵게 나옵니다. 제가 다른 선택 과목 문제도 많이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손도 못 댈 문제가 두세 문제 있어요. 그러나 행정법은 손 못 댈 문제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최근 판례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기출 문제,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지금 제가 집필해놓은 교재처럼 일목요연하게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 이 부분을 잘 열심히 하시면은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깊게 나오질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학설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어떤 출제하시는 분들이 소송에 휘말리기 바라겠습니까?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판결이 되겠죠. 자, 545페이지입니다. 판결 나와 있죠. 위법 판단 기준 시점, 학설이 또 나뉘죠. 처분 시설이냐, 그 다음에 판결 시설이냐,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개를 보세요. 거기 별표 2개 치세요. 자, 지금 54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항고소송 등 처분 등 존재는 이렇게 돼 있죠. 항고소송의 경우는 처분 시설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말이죠.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판결시를 따라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체도 문제 내면 위험하죠. 이거는 통설적 견해다 이렇게 본 건데 이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546페이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학설이 막 나뉘어 있죠. 확인 판결설, 뭐 중간 판결설 있는데 학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54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용 판결했을 때 인용 판결의 유형이 뭐냐? 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서 형성 판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주랑 보세요. 형성 판결은 제가 항상 강조했죠. 법률 관계가 발생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소멸하는 그러한 판결을 형성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크게 이제 문제될 게 없고 밑에 나와 있는 판례가 좀 있을 거예요. 판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547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판례 줄 한번 보세요. 판례는 행정청의 정보 공개 거부 결정. 자, 행정청의 공개 거부 여부도 시험에 출제된다고 그랬죠. 비공개 대상이냐, 공개 대상이냐, 이게 시험 출제된다고 그랬죠. 자, 점점점 하시고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뭡니까?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 일부 취소가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섞여 있을 수가 있죠. 공개도 있고 비공개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행정법에서는요, 대법원에서는 분리가 가능하니까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4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48페이지 내용은 사정 판결인데 사정 재결과 다를 거 없죠. 자, 549페이지 제일 윗부분 줄구세요. 사정 판결을 언제 합니까?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라고 해도 있을지언정 그것이 말이죠. 받아들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공공복리에 현저하게 공공복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할 수 없이 기각 판결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사정 판결이 되겠죠. 자, 그럼 사정 판결은 뭡니까? 기각 판결의 일종이 맞죠? 가끔가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사정 판결은 각하 판결이다. 각하 판결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틀린 얘기죠. 사정 판결은 기각 판결의 한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문제집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인용 판결의 일종이다. 인용을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기각했다. 따라서 기각 판결이 정답이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 판결하게 되면은 55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판결과 똑같아요. 그래서 형성력이 발생한다 줄것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551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구속력이 발생한다. 구속력이란 말이 있는데요. 구속력은 기속력을 말하죠. 누구를 기속하겠습니까? 행정청, 관련 행정청을 기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판결이 발생하게 되면은 다시 또 판결 또 한 번 하면 안 되겠죠. 자, 552페이지에 반복효 금지라고 있습니다. 반복 금지 원칙, 반복 금지 원칙입니다. 똑같은 반복된 행위를 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누가요? 판결을 함으로써 어떤 소극적 의무 내지 적극적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의무가 발생하는데 또다시 그런 행동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3페이지에 적극적인 재처분 의무가 또 발생합니다. 자, 행정법원에서 잘못됐으니까 바로 취소하라 그랬는데 행정청은 가만히 있어요. 그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행정청으로 하여금 다시 처분하게 할 의무도 발생합니다. 이것을 재처분 의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이죠. 재처분 의무는 뭐냐면 언제 발생하냐면 뭡니까? 어떤 재처분 의무냐면요. 원래 신청한 그 내용에 따라서 다시 처분해야지 새로운 신청에 의해서 재처분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신청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법원에서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554페이지 보면은 양가로 수입원 결과 제거 의무도 있다고 그랬죠.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5페이지에 뭐라고 됐냐면 확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형식적 확정력, 그 다음에 실질적 확정력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실질적 확정력은 바로 뭡니까? 요거는 바로 기판력이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판력을 실질적 확정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 확정력의 범위가 누구냐? 누구한테까지 이게 범위가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당사자는 건 뭡니까? 소송 당사자니까 원고와 피고가 되겠죠. 원고라는 것은 법률상 이익 있는 자죠. 피고는 뭡니까? 행정청이 주로 되겠죠. 이 사람과 이 법인과 또는 사람과 그 승계인만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범위 주관적 범위 줄구세요. 당사자 플러스 승계인 줄 닦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557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기판력과 그러면 직관 취소 간에 무슨 관련성이 있는가? 거기 별표 3개 치세요. 자, 기판력과 직권 취소의 관련성. 자, 우리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관련성 있다라고 봤습니까? 없다라고 봤습니까? 있다라고 봤죠. 자, 주요 판례가 있습니다. 줄구세요. 과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 소송에서 이것과 과세처분의 잘못됐으니까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과세처분 취소와 과세처분 무효 소송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과세처분을 뭡니까? 직권 취소하는 게 있었겠죠. 이것과 여러분들 청구의 소송에 의해서 취소하는 방법이 있고 직권으로 취소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과세처분 무효 소송 이런 걸 제기했나 보죠. 이것과의 관련성은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상호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이제 자방력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법원 자신이 구속되는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58페이지에 간접 강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강제란 뜻인데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갑이 을에 대해서 처분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돼가지고 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법원이 말이죠.
야, 올바르게 좀 처분 좀 해달라 하고 행정청에게 압력을 넣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간접강제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 야, 행정청 을에게 무슨 배상 좀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처분해도 되지만 배상을 하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강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요건 여러 가지 있고요. 이건 심리적 강제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소 제3자 재심 청구. 재심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재심 판결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말이죠. 2주일 이내에 재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이라는 것은 소송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한번 재판 좀 해달라는 그런 청구가 되겠죠. 재심이라는 용어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오류가 있었을 때입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560페이지 보시면은 기속력과 기판력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거기 별표 3개 치세요. 시험 나오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기속력은 누굴 기속합니까? 거기 보면은 인적 범위, 당사자와 후소 법원을 구속한다. 줄구시고, 그걸 기판력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기속력은 뭡니까? 관계 행정청을 구속합니다. 기속력은 행정청을 기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판력은 구속력이 아니에요. 이미 판결이 내려진 효력이니까 뭡니까? 당사자 그리고 후소 법원 다음에 이 재판할 법원을 구속하게 돼 있죠. 그걸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법원 자체를 구속하는 힘, 이것은 기판력이고 행정청 자체를 구속하는 힘은 구속력, 기속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한번 공부했었는데 당사자 소송이냐 취소 소송이냐를 한번 구별해 봐야겠죠. 자, 560페이지 항고소송과 항고소송 바로 밑에다가 취소소송 이렇게 써놓으세요.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불복을 하는 소송,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항고소송이라고 그러죠. 번복해달라는 어떤 불복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대법원에서는 항고소송인지 당사자 소송인지를 잘 명백하게 구별하지 않고 있는데 오로지 말이죠, 판결을 통해서만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험에 내고 싶겠죠. 자, 보세요. 560페이지에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에서 구분했는데 그거를 별표를 4개를 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출제되겠죠. 자, 하나 보겠습니다. 자, 560페이지 3번을 보세요. 항고소송으로 본 경우 있죠. 3번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보상에 관한 법률 보상금 지급소송 한번 했었죠. 이거는 뭐로 봤습니까? 항고소송이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나 당사자 소송으로 본 게 있어요. 행정청의 퇴직연금 결정 후 퇴역연금 청구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당사자에 대한 훈장 종류 확인하는 거 있죠. 훈장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이런 거는 당사자 소송으로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11번 보세요. 자, 561페이지입니다. 한국전력공사의 TV 방송 수신료 뭡니까? 징수권한 여부 소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도 길어요. 그죠? 이 정도 말을 줄여놨으니 실제로 재판 판결문은 얼마나 길겠습니까? 보통 한 3, 4페이지가 넘어가겠죠. 3, 4페이지를 여러분들이 매일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인생 다 가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을 앞당기는 자가 여러분들의 경제, 돈을 버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등 전문직 공무원 채용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한 소송. 그러니까 전문직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공중보건이라고 해가지고 병역 혜택을 받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뭡니까? 채용 계약 해지를 했었는가 보죠. 이런 경우에 당사자 소송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무효등 확인 소송인데 이 부분은 뭐 시험에 이제 거의 이제 안 나오는 부분이 이제 우리 지금 공부가 이 행정법이 있다면 요 꼬리 부분 여기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나오지 않는 부분을 이제 들어간 거예요. 당사자 소송과 항고 소송 비교하는 것이 거의 이제 끝 부분이고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은 꼬리 부분인데
나올 확률은 0.1, 0.5문제 정도 됩니다. 많이 나오면 한 문제. 지금부터는요. 아시겠죠? 자,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자, 무효등 확인 소송 뭐냐면 말 그대로 처분의 존재의 유무, 그죠? 처분의 존재 유무만 확인하는 그런 소송이 무효등 확인 소송이 되겠습니다. 종류는 많죠. 무효 확인 소송, 유효 확인 소송, 그 다음에 뭐 실효 확인 소송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실효 확인 소송 줄거세요. 이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562페이지 혹시 나올지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항고 소송을 나와 있는 법규를 준용하는가 안 하는 거 이건데 여러분들은 적용하지 않는 것을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62페이지에요. 예외적 행정심판 전추지 이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소기간, 그 다음에 재량처분의 취소 이런 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시고, 자 그런 내용이 쭉 있고요. 소송 제기 어떠하느냐 564페이지에 행정법원에도 한다.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 다음에 565페이지 소송심리 구술심리주의다. 그 다음에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취소소송과의 관련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별표 하나 치세요. 무효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취소 소송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66페이지에 자 그러면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사정 판결 가능한가 학설이 나눠져 있는데 판례는 부정설이다. 판례는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 할 수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더 나가시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67페이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어요. 이것은 행정청이 말이죠. 부작위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위를 왜 하느냐? 그거 위법하지 않느냐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확인 소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568페이지 항고 소송이 적용되는가 이것만 공부하면 되겠죠. 부적용 줄거세요. 처분 변경이란 소위 변경. 그 다음에 자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집행 정지 결정. 자 우리가 지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인데 부작위라는 것은 행위로 안 나간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행정 집행정지 결정이라든가 이런 걸 준용할 수 있을까요? 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이 말이죠. 실행되거나 절차가 진행되거나 막겠다는 건데 지금 부작위는 이미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이걸 정지하겠다 말이 안 되겠죠.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정 판결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소송심리 57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571페이지에 판결의 유형이 있는데 줄거세요. 각각 판결, 기각 판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는데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이 있으면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형성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줄거세요. 형성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부작위에 대한 확인만 했을 뿐이지, 그렇죠? 상대방에게 권리를 준다든지, 권리를 변경시키다든지, 권리를 소멸시킨다는 어떤 효력은 하나도 없죠. 따라서 형성력은 발생할 여지가 없겠죠. 줄 닦으세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72페이지 보시면은 비교, 소송 형태에 따른 비교해서 복잡하게 나와 있죠. 그 별표 3개 치세요. 이렇게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피고 적격에서 나와 있는데 피고 적격은 당사자 소송에서는 피고 적격 필요 없다고 그랬죠. 줄 닦으시고 그 다음에 취소 소송의 대상 역시나 뭡니까? 당사자 소송에서는 존재할 필요가 없었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나왔네요. 집행 부정지 원칙과 관련이 있는가, 적용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자, 집행 부정지 원칙 부적용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다음으로 당사자 소송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또 중요하죠. 사정 판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당사자 소송에서는 사정 판결이 안 되겠죠. 그죠? 안 됩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뭡니까? 당사자 소송 했는데 이 부분은 말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강조해서 설명드렸죠. 그렇죠? 당사자 소송은 뭐냐면 주관적 소송 중에서 법률 관계의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소송이 바로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572페이지에 의, 그 첫 번째 줄 딱 끊어놨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당사자 소송의 소송물이 나오는데 573페이지에요. 거기 보시면은 처분 원인 등으로 인한 법률관계, 그 다음에 공법상 법률관계, 이게 대상이 되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573페이지 마지막에 제소기간 보세요. 취소소송상의 제소기간은 줄 딱 거 있죠. 긁으세요. 당사자 소송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취소소송에 어떤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기간의 적용은 당사자 소송에서는 부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당사자 소송은 말이죠. 시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 심판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치주의 같은 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뭡니까? 기판력과 구속력 이런 거 인정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574페이지에 중간에 가집행 선고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좀 보세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상에서는 자, 가집행 선고가 불가하다. 줄 쭉 끄세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7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제가 한번 설명했어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과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 있다. 이걸 설명했죠. 그 내용이 한번 다시 나오는데, 자, 실질적 당사자 소송의 대표적인 게 밑에 나와 있어요. 보면은 가령 이런 게 있어요. 가령 조세 과온합에 조세를 너무 많이 냈다는 거죠. 이거로 인해서 민사소송을, 이런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학설과 다수설은 당사자 소송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판례 태도가 이렇게 본 겁니다. 조세를 처분하는데 자기가 부담할 만큼만 조세 처분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말이죠, 자기가 부담할 거 이상으로 납세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납세를 하게 되는데 150만 원을 했을 때 나머지 50만 원을 달라는 소송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판례는 어떻게 봤냐? 이거 민사소송 가라. 그렇게 봤지만 학설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말고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좀 조심해야 돼요. 판례는 말이죠, 조세 과온합 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76페이지 형식적 당사자 소송 나와 있죠.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통과하도록 하고, 3번을 보세요. 3번, 밑에 3번. 이런 경우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예입니다. 자, 보세요. 전기통신기본법상 재정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다. 그 다음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말이죠, 껍데기만 당사자 소송이고 실질은 항고소송이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특허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특별법상의 당사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있는데 이것은 외형적으로만 당사자 소송이지 실질적으로는 항고소송이다, 취소소송이다, 이렇게 본 거죠. 실질적으로 봤더니 이것은 취소소송에 해당한다. 물론 다른 소송도 있겠지만,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밖에 객관적 소송이 있어요. 객관적 소송은 시험에는 뭐 절대 안 나오겠습니다만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객관적인 입장, 즉 공익을 말합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중소송 예가 나와 있죠. 공직선거법, 그 다음에 뭡니까? 국민투표법, 그 다음에 주민투표법, 이런 게 있어요. 자, 주민투표법이라든가 어떤 선거법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겠죠. 바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79페이지에 헌법소송 나와 있죠. 헌법소송은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행정소송으로 모든 걸 지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권리구제 절차를 봤는데 일단 행정 절차를 통해서 권리구제했죠. 이게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심판을 통해서 했죠. 또 행정심판으로 해결 안 되니까 다음 단계는 행정소송으로 했겠죠. 이것저것 다 뭡니까? 해결할 수 없으면은 마지막으로 카드를 한 장 꺼내는데 그게 바로 헌법소송이 됩니다. 그런데 헌법소송은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행정청이 을에 대해서 행정처분했죠. 행정처분했는데 을이 불복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검토할 것은 행정 절차 한번 검토해야겠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 한번 다 가봐야겠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까지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할 것이 바로 헌법소송이 됩니다. 자, 그래서 헌법소송에서는 크게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말이죠. 기본권이 침해받아야 됩니다. 기본권. 자, 우리가 행정처벌을 받았을 때 기본권 침해받을 확률 높죠. 상대방의 재산권이랄지 신체의 자유랄지,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기본권 침해받을 가능성 많겠죠. 두 번째, 이 침해가 말이죠. 간접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간접적인 침해가 왔을 때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건 사실 원칙이 아닌데 기본권 침해와 그 다음에 행정처분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인과관계는 상당성이 있어야겠죠.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차를 하나 밟아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으로 자, 이 모든 절차를 밟고서 이러한 절차를 모두 밟고서 내려와야죠. 이것을 보충성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충성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보충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기각 내지는 각하하겠죠. 본안 판결 들어가지도 않겠죠. 각하를 하겠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헌법소송이 되겠습니다. 헌법소송은 마지막으로 권리구제를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579페이지 보세요. 법률에 대한 규범적 통제에서 쭉쭉 있고 명령규칙 심사 이런 게 있지만 자, 580페이지 넘어갑니다. 헌법소원제도가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죠. 자, 별표를 3개 치세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바로 헌법소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요건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침해의 직접성, 현재성, 자기 관련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행정법적인 측면에서 본 거예요. 권리보호 이익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보호이익이 없으면 안 되죠. 그죠? 바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했으니까 이게 바로 권리보호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경우를 권리보호 이익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81페이지 마지막으로 보충성 원칙이라는 게 있죠. 보충성 원칙을 꼭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소 대상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절차, 인용 절차 이렇게 돼 있고 자, 583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헌법 소원이 발생하고 헌법 결정이 발생하면은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할까요?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효력 별표 3개 치세요. 기속력이 발생한다. 그렇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하겠죠. 두 번째, 형성력 역시 발생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비소급표입니다. 헌법이 소원을 인정했을 때, 헌법 소원을 인정했을 때 소급하지 않고 장래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만 뭡니까? 형벌법규라는 게 있습니다. 형벌법규는 행위시법으로 가기 때문에 소급 적용합니다. 자, 그거 조심해 주세요. 헌법 소송에 의해서 인용 판결을 받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겠죠? 언제부터 보장됩니까? 소급해서요? 아니죠. 장래적으로 보장된다. 단 형벌에 대해서는 행위시법주의니까 소급해가지고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소송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효과가 발생하는데 뭐냐? 행정청한테는 말이죠. 아무런 말을 안 해도 행정청은 재처분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행정청이 재처분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행정법원이 다시 판결할 의무가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행정법 전 분야를 한번 살펴봤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행정법은요 지금 나와 있는 법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그랬죠. 그리고 행정법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고득점자가 많고 만점자가 가장 많았던 과목이 행정법이에요. 그 이유는 행정법은 최근의 판례와 그 다음에 행정법의 어떤 시험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종의 불이탈이라고 그러죠. 불이탈을 맞을 확률이 작습니다. 갑자기 날라오는 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점수가 나오는 과목, 바로 이것이 농부의 마음과 같은 그런 과목이 바로 행정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이렇게 제가 이제 진도를 어느 정도 속도를 내면서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빠른 시일 안에 이 행정법이라는 내용을 빨리 파악하길 바랬던 거죠. 저는 물론 요소요소에 제가 별표 4개 치면서 중요하다, 이거는 100% 시험에 출제되는 겁니다. 그 내용만 숙지해도 시험 합격점에 금방 도달하니까요.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자, 우리가 지금 행정법을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끝내려고 하니까 좀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다면, 본 교재를 통해서 소개의 목적을 빨리 달성하는 것, 그것 외에는 저는 바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면서 행정법 이론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